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또 들으러 놀러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흐드러진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이른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묵직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그의 이름은 한기훈.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거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공손히 안내하는 동안 한기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30년 전 유일한 가족이었던 딸을 잃은 이후로 그의 말수는 더욱 줄었다고 하네요. 사업에서는 날카롭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그였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무뚝뚝하고 차가웠습니다. 10층에 위치한 특별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킬 만큼 호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내려다 보이고 실내엔 최고급 가구와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한기훈은 침대에 앉아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상태를 지켜보며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좋겠네요. 의사가 떠난 뒤 한기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이 황혼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빌딩들 중 상당수가 그의 회사 소유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 정작 그에게는 물려줄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실로 들어온 여자는 30대 초반의 간호사였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훈 회장님. 저는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된 정다은 간호사입니다. 한기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에는 친절함이 묻어났고 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능숙한 손길로 한기훈의 혈압을 측정하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한기훈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그의 무뚝뚝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의 심장 상태를 고려해서 식단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어요. 저녁 식사는 8시에 나오니 편안히 쉬고 계세요. 다은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한기훈이 불렀습니다. 정 간호사. 다은이 돌아보자 한기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물 좀 부탁합니다. 평범한 요청이었지만 왠지 다은은 그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을 따라 그에게 건넸고 한기훈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받아들었습니다. 단 몇 마디의 대화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한기훈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창가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문득 그가 잠든 모습이 어딘가 평화롭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다은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한기훈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다은의 등장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죠. 다은은 약을 건네며 짧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회장님? 한기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첫날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그의 작은 변화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기훈의 담당 의사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심장 상태는 약간 호전되었지만 아직 불안정합니다. 최소 2주일은 더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한기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그의 표정에서 불만과 함께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고요한 병실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한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한기호는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수액을 갈아드릴게요. 한기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은 씨, 당신은 가족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가족은 없습니다. 한기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가족이 없습니다. 다은은 침대로 다가가 수액을 준비했습니다. 한기훈이 팔을 내밀자 다은은 조심스럽게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혼자셨나요? 한기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의 말투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그 눈빛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한기호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보니 38도를 넘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고 한기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한기훈은 고열로 인해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주야, 어딨니? 윤주야. 다은은 그 이름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윤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정식으로 정다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윤주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것이죠. 회장님, 윤주가 누구신가요? 하지만 한기호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의사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고 한기훈의 상태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한기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윤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주, 내 이름이었는데. 이튿날 오전 다은은 한기훈의 수액을 갈기 위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고 수액 바늘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액을 연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기훈의 팔뚝 안쪽, 팔목 위쪽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날개를 펼친 나비처럼 독특했습니다. 다은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매 아래 감춰진 바로 그 위치에 그녀 역시 똑같은 모양의 흉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정 간호사? 한기훈의 목소리에 다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액 교체를 마친 후 다은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자신의 흉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아기에 화상처럼 생겼던 선천적 조직 이상으로 남은 흉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유전성 피부 섬유질 이상증이라고 진단했었죠. 의사는 이 증상이 매우 드물며 강한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한기훈이 무의식 중에 부른 윤주라는 이름, 그리고 지금 발견한 동일한 흉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연결일까요? 병원 로비로 내려간 다은은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란 이후로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 달 전 고아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병원 팔찌와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윤주라고 적혀 있었고 보석함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오르골을 돌리면 왠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에 항상 의아했습니다. 다은은 주머니에서 그 팔찌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몇 주 전 읽었던 신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한기훈 회장의 인터뷰였는데 그는 평생 가장 큰 후회로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언급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만약 그 이름이 윤주라면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지만 그녀는 이 수수께끼 같은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한기훈에게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열이 나셨을 때 윤주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기훈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랬나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윤주가 회장님의 딸인가요? 한기훈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다은은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회장님께서 딸을 잃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불렸던 이름도 윤주였거든요. 한기훈은 다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몇 살인가요? 31살입니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진 건 3살 때라고 들었어요. 한기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조금 걷어 올리고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흉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병원에서는 유전성 피부 섬유질 이상증이라고 했죠. 한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다은의 것과 똑같은 형태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흉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도, 내 아버지도, 그리고 내 딸도. 두 사람은 서로의 흉터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윤주는 28년 전 3살 때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단 30분 내가 눈을 뗀 사이에 그녀는 사라졌죠. 한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은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는 그 충격으로 1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저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다은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그녀가 유괴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라면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기훈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요청해 볼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검사를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은과 한기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기 전에 다른 일을 했었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죠. 하지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30살에 간호학교에 들어갔어요. 한기우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좋거든요. 한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다은이 처음 본 그의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내 딸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은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기대를 너무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사흘 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담은 봉투를 들고 한기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기훈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의 빛도 스며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한기훈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다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북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8%.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인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는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주야, 정말 너구나. 다은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2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때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은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따스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한기훈은 다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28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매일 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했단다. 다은은 한기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병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기훈은 윤주가 사라진 후 그가 겪은 고통과 아내의 죽음, 그리고 사업에 모든 것을 바친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은은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어 나를 만났다는 것은 운명이구나.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했다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한기훈은 문득 생각난 듯 다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유품이 있다고 했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나무 상자와 그 안에 병원 팔찌, 그리고 나비 모양의 오르골이 있어요. 한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비 오르골. 그건 내가 내 어머니에게 첫 선물로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의 요람 옆에 두었지. 다은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오르골에서 나오는 음악, 늘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어요. 그건 너희 어머니가 항상 너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란다. 내가 잠들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주곤 했지. 한기훈의 목소리에 따스함이 배어났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멜로디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녀의 뇌리 깊숙이 남아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내일 오르골을 가져올게요. 아버지께서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기훈은 다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러렴. 그날 밤 다은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병원 팔찌와 나비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은 그냥 낡은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정체성과 잃어버린 가족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오르골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녀는 한기훈의 병실 앞에 여러 명의 경호원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경호원 중 하나가 그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 정 간호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다은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기훈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몇 명의 비서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들어오렴. 한기훈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한기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단다. 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널 내 딸로 공식 발표할 거야. 다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기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를 한 기업의 상속자로 지명할 거다.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됐어. 하지만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훈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천천히 진행할 거야. 내가 회사 일을 배우고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줄 거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버지와 딸로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찾은 기쁨과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나비 오르골을 꺼내 한기훈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오르골이에요. 한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래는 내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던 거야. 다은도 그 멜로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기훈 회장이 28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았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다은은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에 당황스러웠지만 한기훈은 그녀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앞으로 제 딸 한윤주와 함께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한기훈의 선언에 기자들은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은의 손을 꼭 잡고 기자회견장을 나섰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다은은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기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기를 원했고 한기훈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주말마다 아버지에게서 기업 경영에 대한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훈의 저택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점차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꽃을 놓고 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죠. 한기훈은 그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온 이후로 이 집이 달라졌구나. 생기가 돌아왔어. 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녀는 한기훈을 데리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자란 곳이었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은이 자란 환경을 보고 싶어 했고 그녀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재단을 만들어 이런 시설들을 돕고 싶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한기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도울게. 그들은 또한 다은이 유괴되었던 백화점도 방문했습니다. 한기호는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은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28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3달 후 경찰은 다은의 유괴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그들은 당시 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은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사망했지만 그의 일기장에서 그가 아이를 데려간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아원에 맡겼다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한기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자꾸나. 그해 겨울, 한기호는 다은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회사 옆에 지어진 새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윤주 의료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네요. 다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한기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돕고 싶어 했잖니. 이 재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너의 꿈을 펼쳐보렴.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한기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를 찾아와 준 너에게 감사해야지. 그날 밤 다은은 자신의 방에서 나비 오르고를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방 안에 퍼지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를 찾은 그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해가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한윤주 의료재단의 신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한윤주 정다은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75세가 된 한기훈 회장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윤주 의료재단이 설립된 지 5년, 우리는 전국의 소외된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분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윤주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기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단은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이 신관은 특별히 윤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3살 때 저는 부모로부터 갑작스럽게 떨어져 28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는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기훈을 바라보았고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행운을 누릴 순 없지만 적어도 윤주의 집에서 그들이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윤주와 한기훈은 재단의 정원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윤주야. 한기훈이 말했습니다. 윤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한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모두 내 마음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거야.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윤주는 주머니에서 나비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5해 동안 그녀는 이 오르골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르골의 뚜껑을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봄바람을 타고 정원에 퍼졌습니다. 그 선율은 마치 그들의 이야기처럼 슬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아픔과 다시 찾은 기쁨이 함께 녹아있는 멜로디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 윤주가 속삭였습니다. 한기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항상 이 노래로 너를 재웠지. 그리고 마지막 말은 항상 같았단다. 어떤 말이었어요? 윤주가 물었습니다. 우리 윤주, 언제나 빛을 향해 걸어가거라. 그러면 언젠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한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처럼 빛을 향해 걸어왔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빛과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정원 너머로 윤주의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르골의 선율이 계속해서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봄 햇살을 받으며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윤주의 삶은 마치 오르골의 선율처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모두 그 선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윤주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울 거예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주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르골의 선율처럼 그녀의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지만 언제나 아름답게. 봄날의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윤주와 한기호는 윤주의 집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건물은 따뜻한 색감과 아늑한 분위기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각 방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한테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윤주가 말했습니다. 한기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니? 윤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입양을 결정했어요. 한 아이를. 한기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이니?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구나.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에요. 6살 여자아이인데 3살 때 부모를 잃었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한기훈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뿌리조차 알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아이에게 뿌리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윤주는 작은 가방을 든 여자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고 조그마한 체구에 큰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수아였지만 윤주가 나비 오르골을 꺼내 보여주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음악 상자야.
들어볼래? 윤주가 대답했습니다. 오르골의 뚜껑을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만지며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예뻐요.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이 오르골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듣는 거지. 윤주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윤주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과 함께 살게 되는 건가요? 윤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함께 가족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윤주는 수아를 새롭게 꾸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별과 나비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두 제 것인가요? 응, 모두 내 거야. 윤주가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인형 하나를 꺼내 윤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미나예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윤주는 수아 옆에 앉아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정말 예쁘구나. 이제 미나도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수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윤주는 수아에게 책을 읽어주며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윤주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기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한기훈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윤주가 대답했습니다. 한기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자질이 있다는 증거야.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고아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아이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수아는 점점 윤주의 가정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경계심이 많았던 아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비 모양 흉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윤주는 놀라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엄마랑 할아버지처럼 특별한 표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수아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주는 수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아야, 가족이 되는 건 흉터나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란다.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특별한 것은 오르골이네요? 윤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르골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할머니에서 엄마로, 그리고 이제 너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날 밤 윤주는 수아가 잠든 후 오르골을 틀어놓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아는 나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어머니, 당신이 남겨준 오르골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선율처럼 우리의 사랑도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고 오르골의 선율은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곳에 도달했음을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찾아낸 연결,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미래. 모든 것이 오르골의 선율처럼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